요즘 그 레시피 유행이잖아요. 음식 뭐 채널 보면은 뭐 거의 다 음식 프로 나올 정도로. 그래서 시도 맛있다. 맛있게 한번 읽어보자. 뭐 그런 생각으로 시를 맛있게 요리해 읽어보는 그런 방법. 그것을 시 맛있게 읽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를 맛있게 읽는 것은 곧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뭐 거창하게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시 읽는 거, 그것도 맛있게 읽으면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것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살아있는 시를 다시 찾아서라는 키워드를 제일 먼저 뺐습니다. 왜 살아있는 시라는 말 자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를 접할 때는 저 표현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죽은 시를 접한 겁니다. 윤동주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작품을 시집을 냈고, 거기에 이제 자화상이라는 시도 들어있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운 윤동주의 시들이 있죠. 그것은 뭐 일제 강점기 때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그 시대를 저항하는 의미로 쓴 과거의 유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탐색하고 문제풀이의 대상으로 삼고 설명하고 속뜻을 찾고 그렇게 해왔죠. 근데 그런 것이 문학 작품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시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윤동주의 어떤 시를 접한다면은, 혹은 김소월의 어떤 시를 접한다면은, 그것은 1930년대 혹은 40년대 작품이지만 2019년 오늘 그 작품을 접하면은 그것은 오늘 살아있는 또 다른 생명을 갖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 과거의 시를 지금 읽는다 하더라도 읽는 그 순간에 그 시는 오늘의 시, 바로 여러분 개인 앞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으면서 새롭게 살아나는, 또 살아있는 시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발점에서. 그래서 내가 시를 만나는 순간 그 시는 항상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뭐 50명이 있으면은 어느 작품 하나가 우리의 대상으로 주어졌을 때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50개의 작품으로 각자 앞에 살아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윤동주의 자화상은 혹은 김소월의 진달래 꽃은 딱 작품 그거 하나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대하는 그 순간에 그건 나에게 김춘수의 꽃처럼, 나에게 김소월의 진달래 꽃이라는 시가 되어서 내 앞에 살아나는 겁니다. 과거 1930년대 김소월이가 썼던 작품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언제든지 새롭게, 또 내가 늙어서 그 작품을 본다면은, 내가 60이 돼서 그 작품을 보면은 60이 된 내 앞에서 다시 또 살아나는 거. 이게 우리가 문학을 대하는, 특히 예술을 대하는, 특히 시를 대하는 기본적인 출발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죠.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많은 문장이 없어도 시 얼마나 짧습니까? 물론 긴 시도 있지만은요, 일반적으로는 아주 짧죠. 근데 시에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문장도 뭐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그래서 뭐 심지어 시뿐만 아니라 자연도, 또 여러분 친구들도, 혹은 어떠한 사물도 우리에게 나는 이런 사물이야, 친구가 나는 이런 놈이야 쭉 설명 듣고 감동적이네 이 친구,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친구가 말이 없어도, 그 친구가 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감동이라는 걸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부정적인 의미도 발견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이나 어떤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하면서 주체인 내가 어떤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바로 시가 바로 그런 모습을 잘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도 자연도 별로 말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관찰하는 관찰자인 우리에게 뜻밖의 감동을 선사한다 이거죠. 봄에 작은 싹이 돋아오는 거 나한테 감동받아 하고 인간들에게 외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저 딱딱한 땅 속에서 어떻게 저 연약한 싹이 돋아나는가, 그 자체의 작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감동이라는 걸 받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 겉으로 보면은 시는 언어와 행연, 물론 행연 가름이 없는 작품들도 있죠. 이거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은 이게 시가 아니다. 이건 시의 포장지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까지 포함해서 한 편의 시인 거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이 없어 보이는 것은 이 겉에 언어나 행연이 너무 단순하고 말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그 속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 인간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역사와 모든 것이 오는 거라는 시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겉으로 볼 때는 언어하고 행연 정도밖에 안 보이지만 그 속에 이 시인의 감정과 생각이 담겨 있고, 또 그 속에 시적 화자가 담겨 있고, 이미지가 담겨 있고, 운율이나 리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함축된 의미가 담겨 있고,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어떠한 메시지와 연결된 주제가 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를 이해할 때 언어를 하나씩 하나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기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하면서 시에 접근해 간다고 얘기들을 하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또 담화를 나누는 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이런 것은 사람과 마주하고 소통하며 이해해가는 과정이죠. 여러분, 상대를 이해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담화와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죠.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얘기하고 싶어 하지 듣는 걸 잘 안 하죠. 심지어 노래방에 가도 노래는 잔뜩 시켜놓고 노래 막 부끄럽게 시작을 하면은 듣는 친구들은 다 딴짓하고 있죠.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그렇죠. 멀뚱멀뚱 내 대화를 들어주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그 상대는 내 대화의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담화의 제일 중요한, 대화의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 들어줄 자세가 먼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시를 읽을 때, 시를 마주하고 소통하며 이해하는 과정은 결국은 그 시와 담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시 속에 말하는 자가 있거든요. 시 속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라고 얘기하는 추상적인 투명인간이 시 속에 들어있어요. 그 친구의 얘기에 경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설이면은 그것을 서술자라고 하고, 시면은 그 인물을 시적 화자라고 명칭을 부여할 뿐이지, 사실은 모든 글은 특히 문학작품들은 그 작품 속에 웅크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인물이 있는 겁니다. 시에서는 그걸 시적 화자라고 하죠. 바로 그 시적 화자가 하는 얘기를 경청해야 돼요. 일반적인 담화와 대화에서 똑같은 그러한 경청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친구의 얘기를 아주 경청하면, 저 친구가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내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구나. 저 친구가 오늘 너무 힘들어 하겠구나. 라는 것을 친구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그 대화 속의 문의와 결에서 우리가 저절로 느끼게 되고 공감하게 되죠. 똑같은 겁니다. 시를 이해할 때도, 시를 감상할 때도 바로 그런 자세로 하면 돼요. 시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이론을 모르니까, 이거 전혀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고,
경청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시를 마음으로 읽는 것은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를 맛있게 읽는 레시피, 그 레시피를 나름대로 정리해 봤는데 4가지 단계로 시에 접근해 가자. 그러면은 그 시에 대한 이론이나 시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이 4가지의 레시피에 맞춰서 뭐 라면 끓이는 거 뭐 레시피 잘 알아서 끓입니까? 대충 한두 번 보면은 끓일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를 맛있게 읽는 레시피가 뭐냐? 그래서 4단계로 그 레시피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직관적인 첫 느낌이 출발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딴 생각하지 마라. 그냥 시를 아까 경청하듯이 시적 화자의 그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 그 자세가 결국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맨 마지막 문장에 있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은 시를 읽는 첫 단계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아무 생각 말고 한 2-3번만 집중적으로 경청하듯이 그 시를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은 무언가 어떤 느낌이 와요. 뭐 슬퍼진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갑자기 내 친구가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떠나버린 옛 이성의 친구가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뭐 돌아가신 아버지가 갑자기 떠오른다든지 할머니가 떠오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갑자기 그 시를 읽는 과정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혹은 논리적으로 이래서 떠올랐다가 아니고 직관적으로. 직관이라는 게 그 원인과 결과 없이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걸 직관이라고 그러죠. 철학의 용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나의 직관적인 첫 느낌이 시를 이해하는, 시를 맛있게 독서하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든 첫 느낌, 그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물론 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작품을 놓고 우리 많은 학생들이 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각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시를 읽는 거죠. 어떤 모범답안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시를 즐기는 것이고 내가 시를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겁니다. 따라서 내 첫 느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끔 제가 예를 듭니다만은 우리 식구가 3사람인데 집사람하고 제 아들놈하고 저하고 3사람인데 라면을 끓여도 냄비를 3개를 준비해야 돼요. 왜? 식성이 다 다르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장 불만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라면을 넣자마자 바로 먹습니다. 우리 제 자식놈은 라면을 넣고 달걀을 풀면 안 됩니다. 달걀을 그대로 탁 담궜다가 먹습니다. 저는 라면이 좀 약간 풀어지고 달걀도 푹 풀어가지고 약간 걸쭉해진 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먹을 때 되면 우리 집사람은 거의 다 먹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정답이 뭐냐? 어떤 게 진짜 라면이고 라면은 그렇게 먹어야 되느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내 취향인 거. 똑같습니다. 시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나는 걸그룹 누가 제일 좋은데 너 걔 좋아하면 안 돼. 얘가 더 좋으니까 얘를 더 좋아해야 돼. 지금 BTS 좋아하지 않으면 그건 빨갱이야. 그건 나쁜 놈이야. 아니 나는 여전히 이미자 노래가 좋은 걸 어떡하란 말이야. 거기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문학이나 예술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따라서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잘못 배운 거죠. 정답 찾기. 한영훈의 이미춘묵에서는 이 문제가 출제될 거야. 임은 이것을 상징하는 거야.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니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걸. 그럼 틀렸어.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혹시 그렇게 얘기한 선생님들이 있다면 지금 잠깐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직관적인 첫 느낌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인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낯설어도 힘들어도 선입견을 줄이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마음의 창을 열면은 저절로 저 친구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구나. 저 친구는 다른 애들은 다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저 친구가 수업 시간에 늘 결석을 하는 이유가 바로 따로 있었구나. 맨날 결석하니까 저 친구는 불량 학생 아니었구나. 저 친구는 그렇게 오랜 시간 알바를 해야 했었고 또 이미 가장이 되어가지고 동생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수업 시간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구나. 알고 나면 그 친구를 누가 불량 학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너무나 많죠. 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선입견. 모든 기준이 심지어 미에 대한 기준도 얼마나 다릅니까? 많이 다르죠. 제가 가끔 그 시로서 훌륭한 시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조선시대의 기녀 중에 황진이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황진이의 그 시조, 짤막한 시조들 보면요. 정말 놀라운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봤자 6편밖에 발견된 게 없지만은 6편만 썼겠어요. 훨씬 많은 작품을 창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황진이를 쭉 뒤져봤어요. 기록으로. 대학원 시절에. 그랬더니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 키는 151, 몸무게는 79kg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오늘의 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그 미의 상징이고 아름다운 여성의 상징이었던 비록 기녀지만 그 황진이가 2019년 오늘날 어느 텔레비에서도 볼 수 없는 탤런트가 되겠죠.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열린 독서 열어놓고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창을 열고 봐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창을 열면은 이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게 없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첫 느낌이 제일 중요하다. 순수하고 적극적으로 독서해라. 그러면 첫 느낌이 올 거다. 왠지 모르지만 오는 그 첫 느낌, 그것이 시를 맛있게 요리하는 출발점이다. 두 번째는 작품에서 의문점을 찾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한 친구가 왠지 이제 그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 친구가 왠지 좀 좋아지잖아요. 그럼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좋아진 첫 번째는 뭡니까? 첫인상 때문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동성이든 이성이든 첫인상 때문에 좋아지죠. 근데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뭐가 생깁니까? 질문거리가 많아지죠. 저 친구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엊그제까지는 관심도 없었는데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호기심도 많아지고 질문거리가 많아지죠. 여자친구 같으면은 엊그제까지는 그 여학생이 어떤 옷을 입고 왔든 어떤 얼굴 표정을 하든 관심도 없다가 이제 첫 느낌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날부터는 관심이 끊임없이 늘어나죠. 오늘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을까? 오늘 왜 저렇게 우울해 보이지? 오늘 수업 시간에 왜 결석했을까? 끊임없는 질문과 호기심. 이것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죠. 심지어 아주 미세한 것까지. 이게 결국은 뭐예요? 사랑에 빠져드는 거죠. 그 상대를 좋아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호기심과 질문거리가 많아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맛있게 먹으려면 그 시를 사랑해라. 그 시와 사랑에 빠져라. 이런 인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랑에 빠지는 방법이 바로 작품에서
의문점을 찾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저 밑줄 그어놓은 것만 보겠습니다. 작품의 요소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의 시를 독서하면서 의문점과 질문을 얼마만큼 진지하게 던지는가에 따라 시의 이해는 깊어질 수 있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이해도, 친구에 대한 이해도, 심지어 부모에 대한 이해도, 심지어 정치적인 연장선상에서 지금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정권에 대한 이해도, 사회의 모든 현상에 대한 이해도 질문과 호기심으로 접근하면은 그것이 풀려진다 이거죠. 그 점입니다. 그래서 잠깐 더 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자 한 것일까? 이 시어나 이미지의 함축된 의미는 무엇일까? 작품의 이 부분은 작품의 다른 부분과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을까? 또 시인이 이 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뭘까? 이런 끊임없는 질문. 이 질문거리를 가지고 작품을 두드리면은 옆에서 선생이 혹은 자습서가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진지하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저절로 나 이런 의미야, 나 이런 뜻으로 지금 여기에 웅크리고 있어 하고 교감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두 번째 단계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말의 의미라든지 또 말이 지닌 함축된 의미라든지 어떤 행동, 태도, 또 타인과의 상관관계, 또 상대가 내게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 이런 수많은 질문거리,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시의 독서도 이루어지면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를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구성 요소들 간의 유기적 상관관계를 주목하자. 한편의 시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도 수없이 얘기했던 거고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죠. 이미지도 있고 시적 화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밑줄 그은 것만 보겠습니다. 시의 모든 구성 요소들은 부분과 전체의 상호 유기적 관련성 아래에서 통합되어 가지고 한 편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케스트라를 연상하면 돼요. 오케스트라는 피아노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만 듣고 오케스트라를 감상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올린 연주하는 연주자의 바이올린 소리만 듣고 오케스트라를 감상하는 건 절대 아니죠. 진짜 오케스트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면은 연주자들은 무대에서 안 보이죠. 보면 오히려 지장받으니까. 무대 아래쪽에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열심히 자기 악기를 지휘자의 손끝을 따라서 연주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들이 연주되어서 합해진 소리, 협음, 협력해서 나는 제3의 합해진 협음, 합음, 그것으로 감상하는 거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가 정말 훌륭하고 괜찮다 하면은 일단은 바이올린 팀, 피아노 팀, 비올라 팀, 그 팀들 각자를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서 나중에 이들이 얼마나 잘 하모니를 이뤘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성 요소들 간의 유기적 상관관계를 주목하자. 이 방법을 위해서 한 편의 시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시가 뭐 짧은 건 나눌 필요조차도 없지만 좀 길다 싶으면은요, 들여다보면은 대개 세 도막 내지 네 도막으로 나눠져요. 이건 모든 시가 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들여다보면은 여러분들도 금방 관찰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요 부분에서 한번 터닝을 하는구나, 흐름이. 요 부분에서 또 한 번 변화를 하는구나, 흐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몇 개만 연습해 보면. 그런 연습을 통해서 시를 좀 긴 작품들은 특히 한 세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들여다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연습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다.
뭐 일반적으로 대인관계도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의 경험과 배경들, 그리고 태도와 행동, 또 주위 사람들, 사회 환경 등등 엄청나게 많겠죠.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생각해야만이 그 친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친구가 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중고등학교 시절 생활과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똑같은 대학 들어오고 이게 절대 아니잖아요. 또 모든 친구들이 다 대학 1학년 되면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고 3학년 되면 다 헤어지고 일반적으로 그럽시다. 다 헤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다 다른 경우의 수들이 결국은 집합처럼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이어져서 바로 그 친구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바로 상대의 경험과 배경, 태도와 행동, 주위 사람들, 사회 환경, 이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함께 얽혀서 이루어지는, 오케스트라하고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피아노만 너무너무 잘 친다. 바이올린은 개판이다. 그럼 뭐예요? 오케스트라는 개판인 거죠. 당연한 얘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시를 맛있게 읽는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부분과 전체를 반복적으로 순환해 보면서 통합하자. 이것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맨 처음에 나무를 봤어요.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있는 그 숲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나무를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그 나무를 봤을 때하고는 많은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친구에 대해서 처음에 봤을 때와 그 친구를 둘러싸고 있는 좀 전에 봤던 그런 다양한 것들과 연결을 해본 다음에 다시 그 친구를 보면은요, 그 친구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이죠. 당연한 얘기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때 처음에는 그것만 들여다볼 수도 있지만은 그 작품 전체 속에서 그것을 또 들여다보고 또 전체 속에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다시 또 그걸 들여다보고 반복적으로 순환해보라 이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깊이 있게 순환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순환하며 통합해보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보자. 그러면은 확실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주제도 공감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네 개의 단계로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제목만 말씀드리면은 시를 맛있게 독서하는 법. 첫 번째는 순수하고 적극적인 독서를 통해서 첫 느낌을 캐치해라. 그냥 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시를 적극적으로 독서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작품에서 수없이 질문거리를 찾아라. 이건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여기는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의도적으로 했지. 왜 뜬금없이 이런 비유가 나타났는가? 이런 끊임없는 질문. 그 질문 자체가 결국은 그 시를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그 시에 깊이 빠져들어간 것이다. 마치 연애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냐. 누군가를 사랑하는 과정도 결국 그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시와 사랑에 빠지면은 저절로 그 시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 시를 공감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눠보고 이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보고 순환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해보고 하면은 저절로 그 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밑에 있는 내용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해의 1차적인 대상은 어디까지나 작품 자체죠. 우리는 시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 다른 개성적인 체험과 인식을 가진 독자가, 아까 얘기했죠. 작품은 하나인데 우리 50명이면은 50명의 독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하나인데 50개의 작품이 각자 앞에 탄생하는 거예요. 새롭게. 내 것으로 와서 내가 이해하는 겁니다. 님의 침묵에 님이 꼭 부처가 되어야 되고, 교과서에서는 그랬죠. 부처가 되어야 되고 조국이 되어야 됐죠. 근데 한영훈이가 과연 조국과 부처를 생각하면서 그 시를 썼을까? 물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설령 본인이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선일 수도 있어요. 스님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환영은이는 여자친구가 많았어요. 그 중에 어떤 여자일 수도 있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 시를 이성의 친구한테 버림받고 우연히 그 시를 접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나를 버린 그 이성의 친구로 나타나는 거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근데 그거 읽는 순간에 방금 전에 이성의 친구하고 찢어졌는데 그 시를 읽는 순간에 갑자기 조국이 떠오르고 부처가 떠오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독서, 역으로. 진짜 참 독서는 그 순간에는 그 시는 떠나간 내 이성의 대상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가장 솔직하고 진짜 독서죠. 그러니까 50개의 시가 존재하는 겁니다. 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런 생각을 갖고 시를, 심지어 인간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품과의 끊임없는 담화를 통해서 수정되고 보완되는 과정을 거쳐 작품의 독서와 이해는 최종적으로 내 것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이해되는 거지 자습서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는 게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 독서의 주체는 나니까. 내가 독서하는 거고 내가 요리해서 내가 라면을 먹는 것이지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담화를 통해서 작품과 소통하게 되고 작품과 소통하게 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공감하게 되고 공감이 이루어지면 감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어떠한 아픔이나 상처들이 치유되는 거. 이게 바로 진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이유예요. 이런 걸 동유요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쓰는 용어고 의학에서도 쓰는 용어예요. 동유요법.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나만 계속 기업체 시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구나. 나만 뭐 대학에서 실패한 건 아니었구나. 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될 수 있는 모습들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작품을 통해서 절절하게 그걸 체험하면서 야, 이 시적 화자도 다 똑같은 경험을 했구나. 그러면 그 자체가 엄청난 치유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문학의 존재 이유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시 독서법이라고 할까? 시를 맛있게 요리해 먹는 어떤 레시피, 이 정도를 간단하게 4가지로 단계별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제로 한번 작품을 통해서 체감해 보자. 그래서 여러 작품을 고민을 하다가 좀 쉬운 걸로 바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걸로 제가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그림자라는 시입니다. 제가 낸 시집에 실려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만은 왼쪽은 제 시집 표지를 지금 찍어 놓은 거고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냥 아주 쉬우니까 제가 한 2번 읽을 테니까 그냥 여러분 느낌만 쭉 가져가세요. 제목은 그림자입니다. 시에서 제목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제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 부분을 느껴 나가야 돼요.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지휘자의 손끝을 바라보면서 연주를 해야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멈칫 한 번 하지 않고 말없이 밀어주고 당겨주며 더러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는 곁에 바짝 붙어 기다려주고 있었다. 어두운 곳에서도 내 몸에 들어와 나보다 먼저 빛을 기다리며 언제나 나를 일으켜주고 있었고 빛난다고 자만하는 한낮에 그림자를 잠시 잊을 때에도 모습을 낮추거나 숨길 뿐 한 번도 나를 가린 적이 없었다. 오늘 또 그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 긴 팔 펼치고 여명으로 나아가자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작품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두 마디 보충을 하면서 우리의 그 네 단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림자를 명심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주 평범한 그림자에 대한 일상 인식이죠. 그림자는 내가, 그림자의 주인이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실제로는 일상 언어에서는. 그리고 내가 주인이죠. 당연히 내가 가는 대로 나 따라와야 되니까. 일련은 그냥 그대로 일상적인 인식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대자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끌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자, 이연으로 가면 멈칫 한 번 하지 않고 말없이 밀어주고 당겨주면, 이제 그림자가 오히려 사람처럼 인격이 돼버렸어. 멈칫거리지도 않고 나를, 주인을 밀어주기도 하고 당겨주기도 해. 생뚱맞아 이상해졌잖아요. 이런 게 이제 시 언어고 시적 인식으로 바뀐 거죠. 1년은 일상적 인식이라면은 2년은 시적 인식이에요. 1년은 주어가 인간이지만 2년은 그림자가 주어가 돼버리는 거. 이런 변환. 그 다음에 더러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는 주인이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는 곁에 바짝부터 주인을 기다려주고 있다. 그림자. 이제 그림자가 완전히 주체가 되어버렸어. 당연히 내가 안 가고 있으니까 그림자도 옆에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식을 완전히 주어와 객어를 바꾼 거죠. 그래서 더러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는 곁에 바짝부터 기다려주고 있었다. 주인을 오히려 그림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내 몸에 들어와 나보다 먼저 빛을 기다리며 언제나 나를 일으켜주고 있었고, 어두운 곳에서는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라진 게 아니라 내 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도 내 몸에 들어와 나보다 먼저 빛을 기다리며, 빛이 오면 그림자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인 내가 빛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 그림자가 먼저 빛을 기다리고 있어. 주인을 위해서. 언제나 나를 일으켜주고 있고, 빛난다고 자만하는 한낮에 그림자를 잠시 잊을 때에도, 한낮에는 그림자가 거의 안 나타나잖아요. 대낮, 정오 이런. 그럴 때 그림자를 잠시 잊을 때에도 그림자가 완전히 나를 떠나버린 게 아니라 모습을 낮추거나 숨기고 있을 뿐 한 번도 나를 가린 적이 없었다. 그림자는 절대로 나를 가린 적이 없어. 그리고 맨 마지막, 되게 시는 맨 마지막에 주제가 담겨 있죠. 맨 마지막에 오늘 또 그는 그림자를 의인화한 거겠죠. 오늘 또 그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 긴 팔 펼치고 여명으로 나아가자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나의 직관적인 첫 느낌, 무심코 지나쳤던 나의 그림자에 대한 재인식이죠. 그림자가 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시적 인식의 체험이 나타나죠. 그 다음 작품에서 의문점을 찾고 끊임없이 질문 던지자. 거기에 저 파란 걸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 또 어두운 곳, 빛난다고 자만하는 한낮,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함축할까? 이런 퀘션 마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상관관계를 보면은 1년부터 3년까지는 이제 그림자가 나의 주체임을 자각하는 인식이 나타나고, 4년부터 5년까지는 그 인식을 구체화시키고 있고, 6년부터는 이 그림자에 완전히 동화되어 현재를 인식하는 부분으로 재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질문점이 네 번째 단계에서 풀리는 겁니다. 오직 나를 위해 조력자와 위로자로 존재하는 그림자이고,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나 어두운 곳이 말해주는 것은 현실의 장벽이고, 빛난다고 자만하는 한낮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자만하는 모습, 인간의 그런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림자는 나를 삿대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명은 좌절에 빠져있는 그림자의 주인을 위해 늘 곁에서 기다리며 일으켜주는 빛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나타난다라는 거. 이런 것을 아까 얘기했던 독서법에 맞춰서 레시피처럼 이 작품을 되새김질하면은 여러분 너를 누구든지 다 이런 것을
공유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다양한 의미로 또 확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들, 부모님, 혹은 뭐 나의 여러 가지에 내가 미처 몰랐던 또 내가 미처 무시하고 지냈던 나의 가장 가까운 그 무엇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체험시켜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 오늘도 그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 긴 팔 펼치고 여명으로 나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제 맨 마지막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고맙습니다.